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엄마, 상관이, 준호 중령이, 날. 세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임은 딸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당장 병원부터 가자.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정임은 세연이를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신고하면 안 돼. 뭔 소리야. 누가 봐도 이건 폭행이야. 엄마,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 아무도 모르게. 서울 변두리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오정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25해 동안 혼자서 딸을 키워온 정임에게는 이제 익숙해진 일상이죠.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떡집으로 향하는 길, 정임의 발걸음에는 묵직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면 정임은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그럼요. 우리 세연이가 진급 앞두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야죠. 정임의 딸 박세연, 34살의 당당한 여군 대위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세연이가 엄마 나는 아빠 같은 멋진 군인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학군단을 선택했던 세연이의 결단을 정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정임은 벽에 걸린 세연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멋진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딸의 모습에서 정임은 늘 힘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던 세연이가 2달째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세연아? 며칠 전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목소리와는 달리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죠. 엄마, 요즘 좀 바빠서 진급심사 준비하느라고.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지? 응, 걱정 마. 심사만 넘기면 해외 파병도 갈 수 있대. 그럼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정임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이 평범한 것은 아니었죠. 그럼 세연아, 엄마는 내가 제일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정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정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연이의 직속상관인 김준호 중령에 대한 소문이었죠. 부대 내에서 여군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 특히 젊은 여군 장교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까지. 아, 그런 소문 들으면 안 되는데. 정임은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문이라고 해도 내 딸과 관련된 일이라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떡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가운데 정임은 세연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6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딸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세연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지난 30년. 그 모든 시간이 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세연이 괜찮겠지. 정임은 손님들을 맞으며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에서 보인 이상한 변화, 그리고 떠돌고 있는 불쾌한 소문들. 모든 것이 정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세연이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안에는 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군사학 교재들, 벽에 붙어 있는 목표 달성 계획표, 그리고 입대 첫날 찍은 사진. 세연아, 엄마가 항상 너를 믿고 있다는 걸 알지? 빈 방을 향해 중얼거린 정임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내일이면 딸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직접 부대에 찾아가 볼까요? 고민하는 정임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임이 떡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난 밤 10시.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은 것은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세연이에 대한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세연이한테 다시 전화해 볼까? 정임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훈련 중이거나 업무로 바쁠 수도 있는데 괜히 방해가 될까 봐서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덜컥 떡집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그고 왔는데 누가 들어온 걸까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정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연아,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군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왼쪽 뺨에는 선명한 칼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세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임은 서둘러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세연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씩씩했던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 세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엄마. 상관이. 준호 중령이. 날. 세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임은 딸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당장 병원부터 가자.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정임은 세연이를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신고하면 안 돼. 뭔 소리야. 누가 봐도 이건 폭행이야. 엄마,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 아무도 모르게. 세연이의 말에 정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치료가 우선이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나머지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돼. 정임은 세연이를 택시에 태워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세연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임은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이렇게 차가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의사는 정임을 따로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얼굴의 상처도 상처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정확히는. 딸이 말을 안 해서. 정임은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상처 치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처라면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임은 의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세연이가 그렇게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머니로서 딸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정임은 세연이를 침실에 눕혔습니다. 딸은 진통제 때문인지 곧 잠들었지만 정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 중령. 정임은 시장에서 들었던 소문들을 떠올렸습니다. 여군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던 이야기, 특별히 관심을 보인다던 말들. 그것들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던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임은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참혹한 모습이 꿈속에서도 따라다녔죠.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아온 정임에게 세연이의 상처는 곧 자신의 상처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세연이가 깨어났을 때 정임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연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세연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죠. 정임은 딸의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혼자서 이런 일을 감당하려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있잖아.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정임의 말에 세연이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정임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김준호 중령이라는 이름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세연이가 말하지 않는다면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연이가 소속된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원실인가요? 저희 딸이 박세연 대위인데요. 며칠 전 부상을 당해서 입원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박세연 대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전화 너머로 서류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박세연 대위 건 확인했습니다. 훈련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기록되어 있네요. 훈련 중 사고라고요? 그런데 얼굴에 칼자국이. 저희 기록으로는 개인 부주의에 의한 자해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가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해라니요? 누가 봐도 누군가에게 당한 상처인데 어떻게 자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자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딸을 직접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공식 보고서대로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정임이 떡집을 열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신문 한 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정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군 대위 정신질환 의심으로 자해 소동. 부대 내 소란 야기. 기사 내용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세연이가 정신적인 문제로 자해를 했고 이로 인해 부대 내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업무 부적응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정임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더구나 정신질환이라니 세연이가 이 기사를 본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급히 집으로 돌아간 정임은 세연이에게 신문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겼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이미 인터넷 뉴스를 통해
기사를 본 후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세연이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죠. 무슨 소리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야. 엄마, 이해 안 해도 돼.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엄마는 모르잖아. 정임은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명예가,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임은 군 내부의 제보를 시도했습니다. 국방부 신고센터, 군 감찰실, 심지어 국정감사 관련 부서까지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건 보고서가 있으니 그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임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세연이는 여전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관련 기관들은 공식 보고서만 믿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정임은 인터넷에서 군 부대 내 장교 가족들의 모임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가입했죠. 며칠 동안 게시글들을 읽어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딸도 이상하게 전출됐어요 였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니 그 딸도 세연이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었고 김준호 중령과 관련된 문제로 갑자기 전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임은 즉시 그 어머니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혹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정임은 그 어머니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세연이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임은 세연이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볼 테니까. 세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약한 게 아니야. 힘든 일을 혼자 견디려고 했을 뿐이야. 정임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약속한 카페에서 만난 그 어머니는 김영희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영희는 정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김영희의 딸은 1년 전까지 세연이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우리 민정이도 그 중령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까다로운 상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답답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정이가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출 발령 나고 나서 실토하더라고요. 그 중령이 업무 지시를 빌미로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했다고. 정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세연이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신고는 안 하셨나요? 하려고 했죠. 그런데 민정이가 말리더라고요. 신고하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볼 것 같다면서. 그래서 조용히 전출로 마무리한 거예요. 김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니 세연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신고하면 안 될까요? 증인이 있으면 더 힘이 될 텐데. 하지만 김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이가 이제 새로운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그 일을 꺼내면 또 상처받을까 봐서 정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카페를 나온 정임은 곧바로 국방부 양심고백제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준호 중령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제보하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임은 세연이에게 들은 내용과 김영희의 증언을 종합해서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신중하게 들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익명 제보로 접수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보를 마친 정임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떡집 문 앞에 누군가 침을 뱉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아라는 낙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제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세연이가 갑자기 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엄마, 군의관이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으면 강제 퇴역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요. 세연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제가 군인으로서 살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 밤 세연이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참았어요. 그 인간이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세연이의 고백에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급 주겠다, 해외 파병 보내주겠다 하면서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부했구나? 네, 처음엔 돌려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급기야 그날 밤에 세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임은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세연아. 잘 버텨줬어.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은 끝났어요. 군 생활도 못하고 명예도 잃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엄마가 끝까지 함께 싸울 거야.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다음 날 정임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시민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사에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반드시 내 명예를 되찾아 줄게. 하지만 세연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러다가 엄마까지 피해를 당할까봐 무서워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벌써 떡집에 낙서한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세연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정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세연이가 잠든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그리고 정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정임이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별다른 연락은 없었지만 정임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연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죠. 엄마, 오늘도 부대에서 전화 왔어요. 세연이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제 퇴역 심사를 위한 정신과 상담 일정을 잡자는 전화였습니다. 가지마.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 들어줄 필요 없어. 하지만 안 가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그럼 정말로 쫓겨나는 거예요. 세연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임은 세연이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연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아? 정임이 방문을 열었을 때 세연이는 침대에 엎드려서 뭔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약병이었습니다. 세연아, 이게 뭐야? 엄마,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세연이의 손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서 약병을 빼앗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엄마, 제가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엄마도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널 위해서 싸우는 건데 내가 포기하면 어떡해? 정임은 세연이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딸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세연아, 엄마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세연이는 갑자기 기운을 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저 오늘 부대에 가볼게요. 정신과 상담도 받고 정리할 것들도 있고 혼자 가지 말고 엄마가 같이 가줄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연이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정임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딸이 용기를 내는 것 같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세연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정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세연 씨 보호자이신가요? 응급실로 빨리 와주세요. 정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연이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나요? 부대 내 숙소에서 동료가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세연이를 보며 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옆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연 대위, 그런 태도면 진급 안 시켜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은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하나쯤 없애는 거 일도 아니야.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간 것도 내가 봐준 거고. 중령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세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라고?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너 같은 년이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말 잘 들어야 해.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진급하고 싶습니다. 정당한 방법? 웃기지 마.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준호 중령의 협박과 위협, 그리고 세연이의 거부 의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너 혹시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런 짓 하면 정말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그럼 됐어. 내일 저녁에 호텔에서 만나자. 주소 보내줄 테니까 꼭 나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임은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김준호 중령이 세연이를 협박하고 괴롭힌 명백한 증거였죠. 정임은 곧바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복사해서 보관할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증거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연이가 깨어났습니다. 정임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세연아, 내가 남긴 녹음 들었어.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세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이 녹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거야. 정임은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박세연 씨 어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군 내부 감사팀에서 나온 박인숙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인숙이라는 이름이 익숙했거든요. 혹시 대학 때 박인숙? 맞아요, 정임아. 오랜만이네요. 뜻밖의 재회였습니다. 대학 동창이 군 감사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인숙과의 재회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대학 때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다니 운명 같은 일이었죠. 정임아, 사실 내 딸 사건 때문에 왔어. 내부에서 이 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거든. 박인숙의 말에 정임은 놀랐습니다. 덮으려고 한다고? 응, 김준호 중령이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어. 박인숙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임아, 혹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 정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세연이가 녹음한 파일이야. 박인숙이 USB를 받아들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언론에 공개할 생각이야? 그럴 생각이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일이 공개되면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야. 박인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임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연이가 깨어나자 정임은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연아, 이제 언론에 공개할 거야. 내가 견딜 수 있겠어? 세연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침묵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세연이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임과 함께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박인숙이 소개해준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만나기 위해서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 기자입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 내려주셨네요. 김 기자는 세연이와 정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해봤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생방송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세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생방송 당일 세연이는 얼굴에 상처를 가리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칼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여군 대위 박세연입니다. 세연이의 첫 마디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후배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세연이는 차분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김준호 중령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협박, 그리고 거부했을 때 당한 폭행까지. 이 상처는 제가 저항한 증거입니다. 세연이는 얼굴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군에서는 이것을 자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의 일부가 방송됐습니다.
김준호 중령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전국에 퍼져나갔죠. 너 하나쯤 없애는 거 일도 아니야. 이 한마디가 방송되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방송국 전화는 계속 울렸고 인터넷에는 지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 나서주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그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세연이의 마지막 말에 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국방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중령은 이미 잠적한 후였습니다. 방송 전날 휴가를 내고 행방을 감춘 것이죠. 며칠 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여군들이 늘어났고 시민단체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실 줄 몰랐어요. 세연이는 쏟아지는 지지 메시지들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준호 중령을 옹호하는 일부 세력들이 세연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군기문란을 조장한다. 개인적 원한으로 조직을 흔든다는 식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흔들리지 말자. 박인숙도 내부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임아,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한편 김준호 중령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팀을 꾸렸죠. 그리고 마침내 김준호 중령의 휴대폰이 추적됐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한 펜션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온 소식에 정임과 세연이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구나, 세연아. 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세연이의 말처럼 이제 법정에서의 진짜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았거든요. 김준호 중령이 체포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세연이는 명예를 회복하고 원래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강제 퇴역 심사도 취소됐고 정신과 치료 명령도 철회됐죠. 재판 첫날 정임과 세연이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앞에는 세연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연 대위 파이팅! 진실이 승리할 거예요. 사람들의 응원 소리에 세연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임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세연아.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 법정에 들어서자 김준호 중령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김준호, 직권 남용과 성폭력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죄입니다, 재판장님. 김준호의 대답에 정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저는 박세연 대위와 합의된 관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이렇게 과장된 것 같습니다. 김준호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연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김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 하나쯤 없애는 거 일도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이 합의된 관계의 대화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김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업무상 지시를 내린 것일 뿐입니다. 업무상 지시가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인가요? 김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방송 이후 용기를 낸 여군들이 법정에 서서 증언했죠. 저도 김준호 중령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여군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급을 미끼로 부적절한 요구를 했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다른 여군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김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이었죠. 부대 회식 중 찍힌 영상을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영상에는 김준호가 여군들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업무상 지시였나요? 김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세연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죠.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꿈꿔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항상 응원해 주셨거든요. 세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준호 중령의 관심이 업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했고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연이는 얼굴에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거부하자 이렇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김준호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 아닙니까? 세연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진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방법은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유도 질문을 했지만 세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김준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죠. 마지막 변론에서 검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권력 남용입니다. 김준호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도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니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세연이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 보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후배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연이는 김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 나서주길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그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세연이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임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봤죠.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임과 세연이는 손을 맞잡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일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세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세연아.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죠.
법정 앞에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연이를 지지하는 시민들, 여성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세연 대위님,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들의 응원에 세연이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마침내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김준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거든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해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판결 이유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또한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 한 행위는 가중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건방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부대 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 절차를 밟도록 권고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임은 세연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해냈구나, 세연아.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법정을 나온 후 세연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제 명예가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준호 중령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간부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세연이는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됐죠. 바로 양성평등 교육관이었습니다. 세연아, 이 보직 어때? 좋아요, 엄마.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후 군 가족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임은 세연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세연이의 군복 차림이 자랑스러웠죠. 행사장에서 세연이는 특별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군내 성폭력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박세연 대위, 전방으로 나오십시오. 세연이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박세연 대위는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군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대장이 세연이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정임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세연이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어머니, 그리고 용기를 내어 증언해주신 동료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세연이는 정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정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임과 세연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이었죠.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세연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세연이는 거울을 보며 얼굴의 상처를 만져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흉터를 가리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 흉터 지우지 않을래요? 왜? 이건 상처가 아니라 제가 쌓은 증거니까요. 제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명이에요. 정임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이가 정말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세연이는 양성평등 교육관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교육하며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죠.
정임도 떡집을 계속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의미의 평범함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워본 경험이 정임을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 세연이가 교육하는 신입 여군들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위님, 혹시 상관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연이는 그 여군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절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잘못한 건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여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위님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용감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연이의 말에 그 여군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연이는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또 한 명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잘했어, 세연아. 내가 있어서 후배들이 든든할 거야.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후배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임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연이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그리고 다른 젊은 여군들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